자, 2021학년도 대비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신범식이고 그리고 전공생물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임용시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체크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등 임용시험, 응시대상 같은 경우는 자, 교원 자격증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이거는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공부하다가 중간에 하게 되면, 물론 이게 1년 동안 4번 정도 시험 기회가 있는데 2월, 5월, 8월, 10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시험을 보는데 미리 해두는 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신경 쓰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으로 한번 본다면,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학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2019년도에 이런 식으로 10월 11일 날 처음 시험기에 공고가 나올 때 보통 이제 TO가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TO 보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될지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 기간 5일 정도 하면 되고, 시험은 보통 11월 말 정도, 예전에는 12월 초에 했는데 이제는 11월 말, 요때쯤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 그리고 이 합격자들이 이제 2차 시험이 1월 중순에 보게 되는데, 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다르니까 어떤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초,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이때부터 원서, 그러니까 그 서류 같은 거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로 학교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는 좀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내년 요맘때쯤이면 여러분들 1차 합격자 발표 기다릴 때쯤 요 정도 되겠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2차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최종 경쟁률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한 전국적으로 평균 내보면 11.4대 1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또 달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대략 한 11대 1 정도 됐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또 대구 같은 경우는 17대 1 정도, 그래서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7대 1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잘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지원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여러 군데 있다면 경쟁률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커트라인 점수가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소신껏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매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아마 2021학년도 대비 임용시험에서도 일정은 아마 지금과 유사한 일정으로 짜여질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전형 방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이 교육학, 그리고 교과 교육학, 그리고 교과 내용학, 요 세 가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학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시험을 보게 되면 1교시 때는 교육학, 한 문제가 20점짜리인데 그거를 60분 동안 보고요. 이따가 그 시험 시간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교시, 3교시 때는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학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배정을 보면 대략 한 30% 전후로 교과 교육학, 그리고 교과 내용학은 대략 한 70% 정도. 이따가 또 그 문제 배정이 몇 문제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나왔는지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교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시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각 시도 교육청에 공고문 참고하라고 했죠.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참고를 해서 2차 시험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하는 원칙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임용시험을 고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 뭐 어떤 학생들은 뭐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며 이런 소리를 후배들한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4학년이 그냥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시작했대요. 그런데 바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미리 잘 숙지하고 계획 잘 짜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따가 기출문제, 간단히 몇 문제 보면서 유형 볼 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채점 방법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는데, 채점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즉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이 못 알아보게 쓴다면,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게 답안을 쓰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채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딴에는 제대로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점수 보면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점 방법은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보면 3명이 채점을 해요. 3명이 채점을 하고 독립 채점을 합니다. 아까 봤듯이 대략 응시자가 1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안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것이고 그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자가 각각 채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한 달 동안 그 많은 학생들을 채점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읽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문제를 낼 때는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기입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식으로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작성 방법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를 어떤 것을 꼭 집어넣으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작성 방법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키워드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서 답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는 여러분들의 그 논문 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쓰는 것이니까 뭐 문장을 완벽하게 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키워드가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하지만 모의고사 때만 연습하면 안 되고요. 평소에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작이라든가 어떤 기작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 같은 것들을 연습하면서 쓸 때 답안을 미리미리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염두에 두면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점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채점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요거 하나 체크해 봅시다. 앞에서 뭐 1교시, 2교시, 3교시 관련돼서 교육학하고 전공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이 문항수가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8학년도 대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술형도 있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5점짜리도 있었고 4점짜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9년도 11월 23일 날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는 이렇게 조정된 그 문항으로 시험을 봤어요. 보면 기입형의 수는 2문제가 줄어들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5점짜리가 없어지고 다 4점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10점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유형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유형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20학년도 대비 문제, 요번에 나온 그 기출문제를 보면, 전공 교과론과 전공 내용학이
하나의 그 문제지에 같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전체 보면은 90분 동안 전공 내용학하고 전공 교과론을 같이 시험 보는데 여기에서 전체 문항이 4문항, 9문항이 있잖아요. 전공 내용학, 즉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 내용학 같은 경우는 기입형, 즉 단답식으로 쓰는 문항이 2교시 때 4문항, 그리고 3교시 때 2문항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입형은 다 전공 내용학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8문항, 2교시 때 8문항이 아니라 8문항 중에서 5문항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3교시 때 9문항 중에서 6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점수를 보면 2교시, 3교시 합쳤을 때 80점 중에 차지하는 전공 내용학 점수는 56점이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서 56점이 전공 내용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2021학년도도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11문제, 기입형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입형과 서술형 어떤 형태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기입형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에요. 뭐 완성형이라고 했는데 완성형이라는 것은 문장을 쫙 써놓고 가로, 기역, 니은 이렇게 해놓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 그리고 단답형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묻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입형은 그냥 키워드,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 형태라고 했는데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쓰라는 작성 제시 방법이 2개 정도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작성 제시 방법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문장을 만들 때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주어와 서술어, 뭐 부사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첨가만 해서 문장 형태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보면은 심층적이고 상세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작성 제시 방법에서 원하는 키워드 위주로 문장을 만들면 된다. 결국에는 기입형이나 서술형이나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빨리 체크해서 답을 작성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배울 내용들을 어떻게 시험 볼 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2교시, 3교시 때는 교과 교육론하고 교과 내용학을 본다고 했죠. 저는 교과 내용학 위주로 교과 내용학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학을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생물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산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눈 걸 우리가 좀 더 큰 영역으로 나눠본다면 세포학 영역, 유전학 영역, 그리고 동물생리학. 그리고 동물생리학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식물생리학은 따로 빼서 식물생리, 진화, 분류, 생태학 요 세 가지는 따로 묶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를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따져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각 영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또 공부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 내용을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 2개월, 그 다음에 심화 내용 4개월 하는데 그 이론 내용이 끝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최소한 체계화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 생물학이 이런 것이고 각 영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그 각 영역에 나와 있는 내용의 상세적인 뭐 기작이라든가 뭐 관련된 전구체, 효소 이런 것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잘 익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크게 4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교과 내용학에 대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 대비 임용 시험 같은 경우 2009년도, 10년도, 11, 12, 13년도 이 5년 동안은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부터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각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식물학, 생태학, 분류, 진화 요 각 영역에서 문제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세포학하고 유전학 같은 경우 합쳐서 대략 한 50%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요 두 영역 합쳐서 50%, 두 영역 합쳐서 5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범위라든가 중요도 또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생물학은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전략을 짜서 어떤 영역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도록 하세요. 골고루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면 이번에 2019년도 11월 23일 날 시험 본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각 영역마다 어떤 비중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기입형은 전체 6문제였고요. 서술형은 전체 2교시, 3교시 합쳐서 17문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과 내용학 문제는 기입형의 경우는 6문제 다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나왔어요. 4점짜리. 그래서 44점, 그 다음에 6, 22, 12점에서 전체 80점 중에 2교시, 3교시 80점 중에 56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세포학 같은 경우는 기입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비중이 좀 줄어요. 올해는 세포학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뭐 이전 학년도에서는 또 늘어났었고요. 자, 그런데 유전학 문제의 비중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영역을 합치면 대략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도 서술형 3문제, 그다음에 기입형 1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식생분진 같은 경우도 어떤 해에는 합쳐서 6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는 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합쳐서 거의 50%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약간의 그 문항수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고루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임용고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생물학을 구성하는 4개 영역에서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출제가 될 때 이 문제가 어떤 식의 유형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좀 빈도수가 높아졌냐면 세포 이름을 묻는 문제의 빈도수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 본 학생들에게 세포 이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요번에 세포 이름을 묻는 문제가 3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포 이름 묻는 문제, 그리고 또 전구체를 묻는 문제 나오고요. 또 효소 이름을 묻는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식을 묻는 문제, 특히 서술형에서 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 얘기를 유형별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입형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기입형 같은 경우 단량체나 세포명을 묻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건 이제 연접인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 간의 교류를 위한 연접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데스모점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 데스모점, 나는 데스모점이고요.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간극 연접입니다. 그래서 연접이 이제 크게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나왔는데요. 요 간극 연접을 구성하는 애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데스모점에서 관련돼서 데스모점 자체의 명칭을 묻는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게 2019학년도고요. 자, 2020학년도 문제 한번 봅시다. 2020학년도 문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각 영역, 세포학, 유전학별로 챕터가 한 6, 7개씩 쭉 이어집니다. 동물생리는 챕터가 좀 더 많지만 그렇게 봤을 때 동물생리학 파트 중에서도 발생 과정은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항상. 그런데 생식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돼요. 예전에 2차 시험 문제로 여성의 그 생식 주기가 나왔었고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의
생식 주기를 묻는 문제가 한번 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생식 주기보다도 우리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생식 파트는 그렇게 잘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잘 안 나왔던 부분이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올해 또 나왔다고요. 그런데 올해 나왔는데 뭐 어떤 걸 물어봤냐면 여기서 보면 세포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세포 이름을 물어보는데 여성 쪽이 아니라 남성 쪽의 정자 형성과 관련돼서 세포 이름 물어보고요. 관련된 호르몬을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론 과정을 배우다 보면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인데 학생들이 만약에 생식 파트 잘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게 되면 실제 시험 볼 때는 헷갈리게 돼요. 이게 무슨 세포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아무리 출제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특히 이러한 세포 이름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입형. 자, 기입형 보면 그냥 여기다가 집어만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억, 니은 2개 정도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자, 이번엔 기입형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것만 지금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식을 묻는 문제. 자, 이게 2018학년도 때 문제가 나온 건데 pKa를 구하는 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식 자체를 쓰라는 문제는 2014학년도 서술형 문제가 처음 도입됐던 해에 또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중요한 수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2020학년도에서도 요 수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장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장곡선에서 이제 로지스 생장곡선 관련된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장곡선, 방정식이 있고 또 일반적인 생장곡선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 간의 관계를 구하라는 그러한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인데 또 등한시하면 당연히 못 풀 수 있겠죠. 요것도 좀 간단한 문제지만 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도 중요한 식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요 식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기입형 형태를 봤고요. 자, 서술형 한번 봅시다. 자,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형도 비슷합니다. 기입형에서 전구체, 세포명 묻듯이 서술형에서도 저렇게 전구체, 세포명, 또 효소 이런 것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서술형 첫 번째는 이러한 전구체 세포명을 묻는 것들 중에서 추가로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 물었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 요번에 출제된 건데, 자, 지금 보면 지금 세포 이름 기입형에서도 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세포 이름 묻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또 세포 이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포 이름 같은 경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호르몬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혈액 내에 혈중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할 때 필요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묻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요 구조는 어디서 배우냐면 골격과 근수축과 관련된 내용에서 또 배웁니다. 보통 이런 형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런 형태가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내분비계에서도 파라토르몬, 혈중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묻는 이런 호르몬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 소화계는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출제가 되면서 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소화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그 소화 효소가 활동할 수 있게끔 pH를 맞추기 위한 그런 물질도 분비하는데 그러한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 이름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기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한시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미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도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략을 짜서 공부하면 안 돼요. 약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약간 미련해요. 딴 데 관심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노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가 재밌으니까. 할 게 없어서 공부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공부가 재밌어서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잔머리를 굴리면 뭐 100점 만점에 뭐 5, 60점까지는 그게 통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을 때는 그게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잔머리 굴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미출제 영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두 번째 형태 한번 볼까요? 기출된 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출된 문제라고 했는데, 물론 임용 문제 출제된 영역에서 변형이 약간씩 돼서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경우는 임용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것이 미트디트 피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트디트 피트 문제도 가끔 변형된 형태로 임용해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똑같은 그림을 사용한 문제를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2017년도가 좀 심했는데 2017년도 때는 요 피트 문제 2017년도 때 출제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16년도 8월에 출제된 문제고, 요 임용 2017년도 대비는 2016년도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이때 출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달 차이 안 났죠. 그림을 똑같은 걸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해에는 미트디트 문제 중에 2010년도 문제가 있는데, 그 식물 호르몬 종자 발화와 관련된 식물 호르몬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그래프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미트디트 피트 문제가 동일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트디트 피트 문제를 달달달달 다 풀어보고 외워야지 이래서는 안 돼요. 1000문제가 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이론 강의를 공부를 할 때 그런 문제들도 내가 배운 내용이 미트디트 피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프라든가 그림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미트디트 피트 기출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출된 문제가 자꾸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임용에서 기출된 문제에 변형된 형태, 이번에는 2020학년도에 출제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과거에 출제가 됐었는데 이 2회 탈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예전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2011학년도인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서술형으로 바뀐 다음에 기입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임용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보는데, 풀 때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1, 2, 3, 4,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입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오른쪽의 경우는 이 명명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명명법에 관련돼서는 객관식 문제일 때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서술형으로 바뀌어서 몇 년 전에 명명법에 따라서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해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출제가 됐으니까 뭐 설마 출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출제됐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꼭 체크를 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봐 줘야 돼요. 특히 임용 문제는. 물론 나 같은 경우는 그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푸는 것보다는 어디 영역에서 언제 출제가 됐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기출문제들을 분류를 직접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분류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떤 영역 또 어떤 챕터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그 챕터에서 어떤 소제목에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이 기출문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 그 경향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론 내용 하면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분석 그리고 분류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출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문제. 아무래도 미드 피트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가 그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는 기본적인 그 실험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실험을 모아서 따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을 하면서 관련된 이론 내용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구나라는 걸 같이 공부하면서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실험이라는 건 단시간에 그 분석하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해서 몸에 배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론 과정을 하면서 계속 관련된 실험을 얘기를 해주고 그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실험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 실험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실험을 해석하는 연습이 평소에 됐으니까 이런 실험 문제들을 뭐 분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 연도 2020학년도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됐던 고분자 관련된 실험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종종 갤러과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혼동만 하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오른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렇게 여러 실험들 중에서 그렇게 뭐 복잡한 실험은 아니고요. 간단한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제 기작을 이해한다면 요 내용이 뭐 실험 과정 막 이러니까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복제 기작을 유전자 발현 기작, 전사 기작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파트 내용과 그리고 그 발현 기작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실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길어봤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보는 순간 뭐 바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 실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본다면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그 키워드 보통 묻는 문제들이 요즘에 추세가 세포 이름, 단량체, 전구체, 효소 이름 이런 것들을 묻는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는 평소 이론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실험 과정을 이해하고 원리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걸 몸에 배이도록 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생물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방대해요. 왜냐하면 생물이라는 건 화학도 알아야 되고요. 물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태학 파트 넘어가면 지구과학도 어느 정도 물론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생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좀 양이 좀 방대한 편이라 학생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이걸 비유할 때 항상 나는 그 컴퓨터 화면, 모니터 화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니터 화면,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파일들을 다 아무데나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을 찾을 때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폴더로 정리하고 관련 유사성이 있는 파일들을 한꺼번에 집어넣는다고요. 그 폴더 속에는 또 다른 또 폴더를 해서 또 분류를 해서 집어넣고 그럼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바탕화면에 그냥 폴더 없이 파일만 늘어놓게 되면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학 유전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라고 하는 폴더 속에 각 챕터에 소폴더를 넣어놓고요. 그 소폴더 속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기작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 뭐 실험적인 내용들 그런 파일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생물학이 아무리 방대한 양이라서 어렵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이 생물학이 무엇인지를
잘 체계화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원자 수준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거대한 생태계까지 보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생물학이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학이다 그러면 세포 소기관까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좀 더 확대한다면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교환까지, 세포 수준까지를 배우는 건데, 세포가 어떤 기능과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소기관들이 필요한 것이고, 각각의 소기관들은 기본적인 분자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분자들 중에서도 4개의 고분자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요 4가지 위주로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기관 구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기능, 소기관의 기능이 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소기관들에 따라서 세포도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포학이고요. 자, 그렇다면 요 분자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효소인데,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단백질은 어떻게 만드느냐?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요 세분화된 과정을 배우는 것이 유전학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멘델 법칙이라는 건 바로 그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하는 세포가 하는 기능, 그 세포들로 보여진 개체가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엮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멘델 법칙이니까 역시 유전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와 유전학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기관계, 그리고 그 기관계가 개체,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를 이해하려면, 동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를 이해하려면 이 개체 속에, 개체를 구성하는 기관계가 무엇인지 알면 돼요. 세포를 이해하려면 세포 소기관을 이해하면 되듯이 개체를 이해하려면 기관계를 알면 된다고요. 그래서 동물 생리학에서는 우리가 기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각 챕터별로. 자, 그런데 식물 생리학은 동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생리학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식물 생리학, 생태, 분류, 진화 묶어서 하는데, 역시 식물 생리학 같은 경우도 식물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 생리학, 형태학 다 개체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과 동물 이런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식물에서는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배우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진핵과 원핵 같은 경우도 원핵을 따로 배운다기보다는 진핵 위주로 공부를 하거나 원핵 위주로 기작을 공부하면서 진핵과 원핵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그때그때마다 각 영역마다 배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니까 생물학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공부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학을 공부를 할 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체계를 갖추고요. 생물학에서 각 영역별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가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이라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하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생물학이라는 건 심화이론 때 배우는 기작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 생물학에서 한두 줄로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을 알면 머릿속에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한두 줄로 설명한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기작이 있는지를 심화 때 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기작,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배우는 것이고, 자, 일반 생물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 이론을 배우게 되면 머릿속에 생물학이라는 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폴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 이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배우지 않고 심화 이론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 화면에 파일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대학교에서 일반 생물학 A 학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런 학생들 보면 대학교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을 충분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와 연계지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심화이론으로 넘어갈 때 관련성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리 A 플러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내가 일반 생물학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하면서 전체 체계 잡고요. 그리고 심화 이론을 위한 그런 기본 개념을 잘 잡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심화 이론을 할 때 일반 생물학에 대한 언급 개념, 기본 개념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확장하니까 훨씬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보면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뭐 부전공 비슷하게 해서 생물 임용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할 때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위축돼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 생물학이 딱 지나잖아요. 이 기본 이론 강의 끝나고 심화 이론 딱 됐을 때 비전공 학생이 기본 이론을 듣고 심화 이론 들었을 때와 전공 학생이 기본 이론 듣지 않고 심화 이론을 들었을 때 수업을 해보면 이해도의 차이가 비전공 학생이 훨씬 더 좋아요. 오히려 자신만만해하던 전공 학생은 심화 이론 때 뭔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친구들은 개념을 이해를 하고 다시 또 외우는 과정까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전공 학생한테 물어봐요. 근데 비전공 학생은 겸손하게 난 잘 모르지만 이런 거 같아요 라면서 다 설명을 해줘. 그러면 전공 학생들은 기본 이론 듣지 않은 전공 학생들은 그런 내용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일반적으로 일반 생물학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야 심화 이론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깊이 정도 또 이해하는 정도가 훨씬 차이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일반 생물학을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을 들었으면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 생물학을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을 꼭 듣길 바라요. 뭐 독학을 한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독학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캠벨 책 그거 몇 달에 걸쳐서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예전에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일반 생물학 책을 뭐 어디서 들었대요. 이걸 9번, 10번 독학으로 정독을 하면 합격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4번을 정독했대요. 점수 안 나오죠. 문제를 보면 무슨 문제인지 문제에서 원하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수업을 몇 년 공부하고 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내 수업을 듣고서는 자기가 정독을 하면서 이해한 거랑 내가 얘기해 준 거랑 다르대요. 그러니까 정독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독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줄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정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독을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체계가 되면 심화 이론 들어가고요. 심화 이론 양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보통 다른 선생님들도 전체 커리큘럼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대로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생물학하고 심화 이론을 합쳐서 수업 듣는 거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일반 생물학 전체적으로 보고요. 심화 이론을 하게 되면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생물학에서의 세포학이라든가 동물생리학을 어떻게 연계가 있는지 세포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유전학에서 적용될 수 있고 동물생리학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화 이론을 듣게 되면 훨씬 이해하는데 좋고 그리고 일종의 복습 효과도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그냥 심화 이론 하나만 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나눠서 듣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론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이론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연습하는 시기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서 원하는 이론 내용을 아웃풋하는 캐치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단어별 문제풀이고요. 이때 기출 문제를 풀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배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는구나. 그리고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연습할 수 있는 시기.
여기까지. 자, 이제 모의고사 때는 본격적으로 아웃풋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또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시기이면서 아웃풋하는 연습. 물론 이 기출문제 풀면서도 아웃풋하는 연습을 했지만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웃풋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들 우리가 배웠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출제 경향이 높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기본 이론을 강의하는 커리큘럼을 짰어요. 물론 1, 2개월, 2개월이면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일주일에 12시간을 강의를 하죠. 이때도 12시간 주당. 빡빡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보강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서브노트를 좀 준비를 해서 필기가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필기해놓고 여러분들이 채워넣는 식으로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강은 안 하고 채울 수 있더라고요. 이때 심화이론도 12시간을 주당 하는데 서브노트가 있어도 이때는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 보강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 때는 빡빡하더라도 미친 듯이 여러분들 사생활을 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잖아요.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론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또 이해하고 외우면 되겠지 뭐 방심을 하면 문제풀이의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알고 있는 걸 체크하는 수준으로 문제풀이에 접근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론 내용을 이때 또 정리하면서 또 이론 내용을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론 내용 때까지가 여러분들 고비예요. 그래서 요때까지만 잘 버티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내리막길입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6월까지는 꼭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통 5월, 4월 때 되면 지쳐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뭐, 특히 또 4학년 같은 경우는 교생 실습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하고 몇 번 만나게 되면 루즈해지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요. 6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론 내용을 끝내겠다. 7월 달에 본고사 시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문제 풀이 때 편하고요. 실력 향상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학습 방법을 간단히 또 볼 텐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트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노트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체계할 수가 있고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 이해하고 그 이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 때 이제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자기가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을 아는지 체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서술형으로 교재를 가지고 가면 산만한데 노트는 소제목으로 제목이 짜여져 있으니까 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표시하고 잘 이해가 안 돼, 잘 아직 숙지를 못했던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서 그 숙지가 안 된 표시 양이 점점 줄어들면 본고사 준비가 끝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본고사가 가까워졌을 때 상당히 도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트 정리 좋을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는 노트 정리 따로 안 하도록 여기 판서를 좀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에게 미완성의 그 서브노트 제공해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하니까 따로 노트 정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를 통한 암기 반복 학습이 있는데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복. 언제까지 이 반복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그
뉴런 간의 시냅스가 더욱 공고히 해질 수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화 해주는 데 있어서 반복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본고사 때까지 기억이 나고요. 반복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본고사 때 아웃풋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시냅스가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아웃풋할 수가 있고요. 여러 내용을 복합적으로 여러분 통합해서 가장 적당한 키워드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반복 학습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공부한 내용은 그 다음 주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할 때 그 전주에 배운 내용도 같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3주차 됐을 때는 1주차, 2주차, 3주차 세 개를 다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1주차 복습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듭니다. 점점 이해의 폭이 더 깊게 잘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 이전 단계의 내용들을 복습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암기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학생들인데 안 돼요. 암기하면 이해가 될 바에야 집에서 그냥 사시 공부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전체 기작이 이해가 되면 앞에서 우리가 기입형 봤듯이 쭉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면 기작을 설명할 때. 그런데 중간중간에 필요한 전구체라든가 효소 이름들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만 외우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이해하지 않은 이 기작이 어떤 기작인지 뭐 생물체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요. 문장 자체를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면 모르겠지만 교과론이면 모르겠지만 교과 내용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 들어가는 전체 문장은 이해하는 것 알겠죠?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기하는 양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들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수업 끝나면 한두 시간씩 남아서 그날 배운 걸 서로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줄 때 당연히 막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 주에 배운 걸 그때 이해를 완전히 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고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뭐 씻고 그러다 보면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다 까먹게 되니까 남아서 그날 배운 걸 이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해서 학생들이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터디 그룹을 뭐 남아서 해. 뭐 나는 약간 쑥스러운데 이러지 말고 좀 더 공부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통해서 뭐 자극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해주고 설명하면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당연히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해야 된다고 했고요. 자, 기본서 같은 경우는 뭐 정독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정독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이런 내용이었구나.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부가 돼서 능동적인 공부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데 막 억지로 정독을 해야 돼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독하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억지로 정독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고요. 해두면 좋고요. 정구서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정독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참고라는 건 내가 배운 내용들 관련돼서 그래프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어떤 그림,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다양하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서마다 표시가 조금씩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는 식으로 그리고 그림 밑에 있는 그 부가 설명들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 내용. 자, 여러분들은 나의 수업 시간에 이론 내용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론 내용을 배워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뭐 선생님마다 뭐 다를 수는 있지만 한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부하는 방법,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내용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이 서로가 유사한데, 그런데 떨어지는 학생, 성적 차이가 뭐 몇십 점씩 나는 학생들, 왜 그러냐?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으면 공부만 하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애매한 학생들 있죠. 생각은 많은데 내가 정말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남질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이걸 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짜여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극을 해야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다시 힘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지치면 안 돼요.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가요. 1년 긴 세월 아니니까, 긴 시간 아니니까 그 1년 동안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들 뭐 인생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기가 또 부가적으로 다른 일 하고 싶으면 다른 일 할 수 있고,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교육부에 진출하고 싶으면 또 교육부에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항상 난 하는데 교육부 장관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내가 당장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 좀 상상의 나래, 꿈 같은 것들을 좀 꾸게 되면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동기부여하는 거, 그래서 절대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 좀 설명에 얘기하면서 어떤 임용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약간 막연할 수도 있고 공부에 대해서 두려울 수도 있는데, 합격한 사람들 보면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시험 보는 순간까지, 그 전까지도 불안해하고 준비가 다 돼 있는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모든 학생이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다 출발선상은 똑같아요. 근데 출발했을 때 중간에 쉬고 싶을 때 쉬는 학생과 쉬지 않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좀 더 힘내서 고지까지, 꼭대기까지 먼저 올라가는 학생, 그 차이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고 합격하고 요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생의 또 가는 길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힘들고 두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옆에 딴 데 안 보고 그냥 쭉 나가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끝나고 또 질문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